자, 이제 우리 중개업법 제1장 총칙 중에서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5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워낙 중요해서 전에 같은 경우 제가 50점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한번 해봐서 알지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서술식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50점짜리 문제로 이 문제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내면 제가 여러분 요약 정리 잘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중개업법뿐만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뿐만이 아니고 이 법에서 중개 대상물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도 매우 높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지난주 수업의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와 중개업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부친육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 용어가 매우 중요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중개대상물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업을 잘 들으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한 이게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이 잘 쓰셔서 높은 점수를 받길 바랍니다. 제가 시험 문제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쓰시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 법 3조에 나와 있는 요거만 쓰는 친구도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물권 요거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임목에 관한 법률의 임목,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강업재단 이렇게까지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쓰시면 50점 만점에서 한 20점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설명하라. 그러면 이제 토지가 뭔지, 건축물, 또 정착물 이게 뭔지,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은 임목이 뭘 의미하는지, 또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서술해 주시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들으시고 이 중개대상물의 내용에 이제 보면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가 되는지 이거를 이제 물론 보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개행위 계획 가능성이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토지나 건축물 또 정착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권 중에서 우리 부동산 물권 중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중개 대상인 권리인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권리가 여기에 있는지 이런 걸 보고 또 중개 대상물이 아닌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사적 거래가 허용되는 부동산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 어떤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중개 대상물의 종류와 또 어떤 이런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가 이 중개 대상물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이 중개 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또 사적 거래가 허용되는 이런 중개 대상물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개사무실을 보면 토지, 그리고 주택, 공장, 그리고 뭐 사무실, 상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강업재단에 의한 이런 부분을 표시되어 있는 건 잘 못 볼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빈도수가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래는 전문가들이 정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중개사무실에 내용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집 앞에 다니다가 부동산 사무실이 있으면 이렇게 바깥에 써 있는 그 글씨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내용이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뭐 이런 부분들, 사무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지 뭐 이렇게 뒤에 있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개업법에서 중개대상물은 이 임목과 공장재단, 강업재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뭐 토지, 건물, 정착물,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 요 부분인데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부동산 언론 시간에도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토지가 무엇인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념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뭐 이 상황이나 관계 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리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개업에서 보는 부동산의 토지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중에서 토지는 뭐 지난 거지만 토지의 기본 단위가 필지라는 거,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각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딱 이거다 저거다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 중개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가 토지다. 뭐 이게 공간이다, 자연이다, 위치다, 뭐 3대 요소 중에 하나다, 뭐 다 맞는 얘기이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토지가 무엇인지 그런 개념 속에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물론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또 이 여러 가지 개념이 중요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이다. 이 정도는 꼭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기본 단위가 필지라는 거,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있다는 거, 이 정도는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이 뭐냐? 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고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대문, 담장이 있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뭐 대통령이 정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공간을 막아 거주, 작업, 저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건축물이 무엇인지 정도는 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정의와 일반적인 정의가 어떻게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고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 건축물에 대해서 29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의뢰해 왔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요양시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건축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그 이쪽 지역에 그 모텔 이런 것들이 잘 영업이 안 되니까 이 모텔을 개조해서 노유자 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과 숙박 시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숙박 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이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의 용도가 29가지가 있는데 1번부터 29번까지 용도 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쉽게 해서 숙박시설에서 이 노유자 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거를 상위로 용도를 바꾸는 거라 그리고 노유자 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건 하위로 용도를 바꾸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숙박시설에서 노유자 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건 상위로 용도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건축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유자 시설에서 숙박시설 바꾸는 건 하위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용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허가와 신고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용도가 어떤 것이라는 거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국토의 개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제 배워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모든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지정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각 용도지역마다 이런 건축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각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여기 이런 땅이 있으니까 나 여기다가 나 그냥 이런 거 요즘에 이제 공장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뭐 판매 시설을 짓겠다든지 뭐 그냥 이종 근린생활 시설을 내가 짓겠다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각 용도 토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토지가 아니고 그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가 중요한 거여서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고 그 용도가 무엇냐에 따라서 건물 이렇게 29가 중에서 어떤 거를 어떤 용도에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그 중개업을 하든 또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매우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 상위로 갈 때와 하위로 내려올 때 이때 이 용도 변경 허가냐 용도 변경 신고냐 이런 내용 그리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틀리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 수업을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그 법령을 이제 보면서 잘 그 정리해 두시면 사회에 나와서 아주 유익한 그 정보로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제 엊그저께 이제 한 분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생산관리 지역인데 노유자 시설을 짓고 싶다 이거야. 근데 이제 노유자 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이죠. 요양시설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번지수가 뭐냐. 그래서 번지수를 보니까 이제 해서 그걸 용도 지역을 보니까 생산관리 지역이에요. 생산관리 지역은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땅에다가는 그 부분을 할 수가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로가 접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갖추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저에게 상담이 와서 제가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 다양하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봤듯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이렇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가 있다는 거 요거 정도는 우리 부동산을 공부한 학생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이 뭔지 다가구 주택이 뭔지 그리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인데 이게 공동주택에 있으면서 이 면적 어떤 게 다세대 주택인지 어떤 게 연립주택인지 어떤 게 아파트인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고 그래야만이 이 부동산 업을 하든 아니면 부동산 업이 아니면 다른 곳에 있더라도 중개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꼭 아시고 개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근린생활시설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도표로서 간단하게 보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의 필수시설 같은 것들 그리고 2종 근린생활은 일정보다 큰 규모이고
취미생활, 편의생활 관련 이런 시설들을 이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모가 적은 거는 일종근린생활시설, 요거보다 규모가 큰 거는 이종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좀 봤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수업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종근린생활시설에서 여기 이제 슈퍼마켓, 뭐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렇게 있는데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을 얘기하고 휴게음식점으로서는 300평방미터 미만인 거, 그리고 뭐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 세탁소, 그 의원, 치과의 한의원, 침수론, 적고로 및 조산소, 그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인 거,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또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여기 보시면 휴게음식점 기원, 또 휴게음식점으로서 일종 근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면적이 이제 크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뭐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제가 이제 건물의 종류 29가지 중에서 주택과 그리고 이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분 2가지만 사실 이렇게 이제 제가 세부적인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사회 나와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수업을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용어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 거기에 뭐 29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부수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뭔지, 일종근린생활시설이 뭔지, 이종근린생활시설이 뭔지 이 정도 부분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은 정말 저는 퍼펙트하게 이해가 됐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정착물이란 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 교량, 담장, 제방, 돌담, 수목 등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된 물건으로서 민법상 부동산으로 분류되는데 농작물, 온천수, 미채굴 강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을 간주되는 것으로 정하고 토지와 구분해서 별도의 등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여러분이 수업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입주권이 뭐냐, 분양권이 뭐냐, 상가 분양 계약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한번 읽어 보시고 만약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일단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한번 별도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요건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오래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요건 요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정착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 어떤 것들이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정착물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가 뭔지, 그리고 건물이 뭔지, 그리고 정착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됐으리라 봅니다. 이제는 이제 인목입니다. 근데 인목에 대해서, 인목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나무죠. 수목의 집단. 근데 모든 이 수목의 집단이 다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만이 부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인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래되는 것은 중개를 통해서 거래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 이제 임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 임야고
종물이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주종의 원칙에 따라서 그 주가 매각이 되면서 종인 나무가 같이 매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별로 이렇게 임목에 대해서 수목만 별도로 거래되는 부분은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소나무라든지 그것도 이제 좋은 나무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존 등기를 하고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법에 이제 내용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 임목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필지 토지 일부분에서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목 등기부는 이제 각 등기소에 비치되고 한 개 임목에 대해서 한 개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목 등기부도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이제 구성되고,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똑같이 나타나는데,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고, 표제부에는 임야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지적, 수목이 1필지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생립 부분의 위치 및 지적과 명칭 또는 번호, 수종, 수령, 수량, 조사 연도, 도면 번호 등이 여기 이렇게 이 표제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는 임목 등록이 된 임목에 대하여 당해 임목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임목 등록 명의인의 성명과 등록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임야대장을 띈다든지 토지대장을 띄어도 요와 같은 부분에 내용이 있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이렇게 명의인과 성명 이제 이 내용이 뜰 때는 이게 뭔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업재단, 이건 이제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강업재단은 강산에 속하는 강업권 및 채굴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강업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 한 개의 소유권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강업재단, 강산이죠. 이제 광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석탄도 캐고 또 여러 가지 보석 이런 것들도 캐는 이런 강산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이 발달돼서 석탄 부분이 없고 태백 같은 데도 이제 강산들이 거의 문을 닫은 부분이죠. 그러면 이 강산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그 강산에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 부동산이 있겠죠. 이 석탄이 이 땅속에 있는 부동산이 있고, 그 석탄을 캐기 위한 레일이라든지 또 캐서 나왔을 때 보관하는 창고라든지 또 그 석탄을 캐기 위한 기계라든지 장비, 또 숙소, 또 사무소, 이런 것들이 이 강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강업재단은 이게 뭐냐? 이 부분의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무엇이고, 또 여기에 토지가 전체에 얼마 있고, 또 이 땅속에 어느 정도의 그 채굴량이 있고, 또 여기에 공장 채굴해 나왔을 때 이걸 보관하는 창고가 몇 동이 있고, 사무실이 몇 평이 있고, 또 시설 레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강업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업재단에 속하는 것은 강업권, 토지와 정착물, 지상권, 기타 토지 사용권, 기계나 기구,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물건의 임차권까지가 강업재단에 있는 건데, 이게 하나의 등기부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강업재단은 집합물로서 일체성이 인정되어 한 개의 소유권이 되고, 또 소유권이 된다. 따라서 강업재단 목록의 구성물은 개별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 없고 제3자의 개별적인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일체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거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업재단
이 부분은 이 강산에 있는 모든 시설이 등기가 됨으로써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산에 대해서 땅만 파는 게 아니고 전체 모든 걸 다 매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등기부에 있는 내용에 대한 걸 꼭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워낙 규모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중개업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공시방법과 법적 효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61페이지 이제 공시 방법이 있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 보셔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편하게 한번 쭉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0페이지에 나오죠. 이제 강업재단은 공시방법과 법적 효력, 그리고 이제 강업재단 했으니까 공장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 건물이 있는 부분에 토지가 있고 공장이 있고 어떤 공장에 대해서 기계가 있고 기구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뭐 다양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등기에 다 기재를 해서 하나의 부분을 하는 부분 하다 해서 거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장 및 강업재단 정당법에 의하여 공업 소유권 및 기타 공장 소유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 공장 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 되므로 한 개의 소유권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은 뭐 동일한 부분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리고 독립한 부동산 또 이제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공시법과 그 법적 효력은 6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중개 대상물이 무엇인지 5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뭔지 요거는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여러분 교재 62페이지서부터 나머지를 보고 이제 시간이 좀 조금 되면은 개업 공유중개사 부분을 좀 맞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요거 다 했던 거니까 맞아 여기서 요 부분을 맞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지나도 이해해 주시고 왜냐면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많은 시간을 못해서 좀 조금 시간이 오버해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개인이 개입 가능성이 있는 권리에 된다는 겁니다. 아까 중개 대상물, 토지, 건축물, 정착물, 뭐 임모, 강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가 행위가 개입 가능성이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권에는 우리가 부동산 물권에는 소유권이 있고 용익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 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서 유치권과 질권은 지금 이 중개 대상물의 권리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요거는 왜? 이거는 동산에 대해서만 관여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부동산 물권 중에서 중개 대상물인 권리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거. 그리고 채권에서는 임차권과 판매권. 우리 이제 임대차라든지 또 어떤 물건에 대해 부동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그 교재를 좀 보시고 중개 대상물이 그럼 아닌 것은 뭐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뭡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물권 변동이 어떤 우리가 등기를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매매 이후에 그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은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법률에 규정한 것은 등기를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있는 거예요. 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공경매 등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특히 이제 한 상속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이 이제 그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뭐 어머니나 또 자녀가 일남일녀 있다. 그러면 3명의 공동으로 이게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등기를 안 해도 이 재산에 대해서는 아버지 명의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들한테 명의가 돼 있어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 변동이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물권 변동이 안 된 게 아니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는 안 했지만 물권 변동이 된 걸로는 봅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을 때는 등기를 해죠. 그래서 그 아버지로 되어 있던 거를 상속 등기를 자녀들이나 부인 이름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제3자의 매각을 할 때는 이 등기 절차 이후에 매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물권 변동이 되는 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상속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영징수, 판결, 공경매 등도 역시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또 법정 요건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는데 점유권, 유치권, 법정자산권, 법정지상권 등은 일정 법정 요건에 의해 권리 변동이 되는 것으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이제 뭐 당연히 유치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법정 저당권, 법정 지상권도 역시 중개행위가 개입이 안 됩니다. 뭐 질권도 역시 동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분묘 기지권도 일정의 법정 요건에 의해 권리 변동이 발생하므로 중개 대상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개 대상물이 되는 권리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중개가 안 된다는 거, 그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적 거래가 허용되는 부동산이어야 돼요. 사적 거래가 허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면 역시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죠. 그럼 그게 뭐냐? 토지, 건축물도 국공유 재산이 있겠죠. 토지와 그 건물 중에 국공유 재산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주의 부동산, 하천, 포락지, 빈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준부동산, 항공기, 건설기의 선박 등은 준부동산이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건축물, 뭐 임모, 광업재단, 공업재단 중개대상물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적 거래가 허용이 안 되는 이 국공유재산, 무주부동산 이런 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는 그 공법상 거래 규제의 대상인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나 농지지 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도 거래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게 뭐냐면 농지에 대해서는 원래 농사에 종사하는 자만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래 규제가 있지만은 그런 거래 규제가 있어도 이런 농지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모든 토지도 다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그리고 공법상 사용수익 제한지역에 있는 것들도 역시 모두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개연 구역 내의 토지, 주택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로 예정지 등 사유지, 도로법상의 접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등도 공법상 행위 제한은 있지만 사적 거래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가 제한된 부동산도 사실 모두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이상으로 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보았고 뒤에 이제 내용 교재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개업 공유중개사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